네, 용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제가 어제 오늘 터진 일 때문에 모신 건 아닌데, 정말 그야말로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오늘 섭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황희석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내셨고 최근에 검찰개혁단장도 지내셨고, 피 튀기는 그런 검찰과의 혈전을 벌이시고 이건 국회에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국회에 가서 연장전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시게 됐어요. 네. 뭐 글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죠. 사실 황희석 후보님은 제가 구면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럼요. 동장님 사건이었나요? 네. 예, 동장님 사건. 네. 그 나경원 씨가 서울 중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중구청 공무원들 중에 특정 지역 출신, 뭐 어디겠어요? 호남이죠. 호남 지역 그 사무관분들을 딴 구로 전출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증언을 제가 낙검수를 통해서 보도했고, 또 그래서 그 동장님이 이제 재판정에 섰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판결.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 무죄를 도출해낸 분이 바로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이시고, 제가 그때 또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조사를 받았나? 하여간 조사도 받고 증언도 하셨죠. 네, 그리고 저는 진실만 얘기했는데 하여간 무죄로 도출해내셨어요. 좀 어려운 재판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능력 있는 변호사시기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드셨는데 어제 오늘 참 큰일이 많습니다. 또 7시 반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추가 보도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7시 반인가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이제 곧 한 30분 뒤에 나오겠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황희석 후보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황희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이 자리에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후보자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뭐 후보자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9월 달 조국 전 장관의 지명을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1월 중순에 사임을 하고 다시 이제 검찰 개혁의 2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김용민 PD라고 해야 되나요? PD께서 좀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와 오늘 뭐 제가 화제였던 뭐 중심에 서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뭐 섭외는 그와 전혀 무관했고요. 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참 좋은 기회 같기도 합니다. 자, 어제 오늘 또 벌어진 일들 보니까 이 검찰의 민낯이 정말 이건 추악한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했는지, 마치 우리가 마시는 식수원인 강에 어마어마한 그런 오염물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별로 느끼지를 못하지만 우리들이 모르는 와중에 소위 언론과 검찰이 서로 뭐라 그럴까 유착된 사이라는 거죠. 그게 이 우리들 기저를 계속 흔들고 있었고 자기들 의도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낌새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특히나 언론이 직접적인 선수로서 플레이어로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뭐 굉장히 뭐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도 들은 얘기기도 하지만은 검찰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변호사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은 뭐 아시겠지만 수사를 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탈탈 털을 수가 있죠. 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저 같은 사람이랑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소위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네. 기소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무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네. 그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 뭐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수사를 받다가 뭐 자살하기까지 하는 글쎄 말입니다.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뭐랄까요? 소위 난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은 아니 허물이 없으면은 뭐 책 잡힐 게 없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 잡을 게 없으면 검찰이 만들죠. 수사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MBC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론 이게 전면에 기자들이 나섰습니다만 네네. 그거는 저는 좀 속사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 평가이기도 한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네. 어쨌든 기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유시민 작가나 문재인 정부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준 것을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네. 소위 노골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아까 페이스북에서 첫 번째 편지 아주 일부만을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만 또 화제의 중심이 되셨어요. 예. 나머지 편지들도 다 있습니다. 나머지 편지들은 어차피 MBC가 보도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7시 반 뉴스데스크에 그 내용이 나갑니까? 그럴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보도를 아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먼저 공개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을 해서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페이지는 공개하셨어요. 첫 페이지 아주 일부만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접촉을 해왔다. 채널A가 그런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채널A가 이철 대표에게 먼저 접근을 해왔고요. 노골적으로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 구속 이걸 겁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진술을 해주면 검찰에 얘기해서 특혜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한테 뭔 비위가 없어요. 그래서 비위가 없는데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유죄로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사실은 저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문제도 아마 곧 다시 불거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 그 건은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어떤 허위 진술이 나중에 개입됐다라는 것들의 흔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차후 또다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 진짜 지금 상태에서는 전면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들이 점차 조금씩 드러날 것이고요. 그 핵심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몇몇 그 주변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사들 위주의 특수부 검사들이 이때까지 우리 사회를 자기 떡주무르듯이 사회에 농락을 해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의 비위를 얘기해라. 비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어서라도 얘기해.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 지난 가을에 아마 얼핏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아마 개인 계좌까지도 저는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합니다. 아마 검찰이. 실제로 그런 자료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좀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철이라고 14년 6월이라는 형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람에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에 횡령을 했던 돈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유시민이나 문재인 정부의 중요 인물들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당신 가족에 대한 수사도 중단을 시키고 당신이 했던 숨겨둔 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잘 협조를 해주면 뭐 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좀 더 원활하게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위 진술을 가지고서
그게 나중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유시민 작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일종의 파장을 일으키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현 정부를 사실 곤란하게 공경에 몰아세우게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또 지면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의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잔뜩 부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싸잡아서 비난하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크게 지탱하고 있고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소위 조국 전 장관이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유시민 전 작가, 유시민 전 장관이라 보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 조국 전 장관은 사실 작년에 어떤 수사를 통해서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어떻게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라고 찝었을 때 결국 그게 떠오른 사람이 유시민 작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나쁘네요. 이게 사실은 이런 수사 기법은 말이죠. 네. 80년대 끝난 줄 알았어요. 영화 변호인에나 나오는 수사 기법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2020년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후지고 후진 검찰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이번에 방역도 아주 성공적이고 문화예술 쪽에서 BTS라든지 한류가 엄청나게 성공을 끌면서 나라의 국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외교나 국방도 자체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커 나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정말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점점 갖추어가고 있는 마당에 가장 뒤떨어진 곳이 저는 검찰이라 봅니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뒤떨어진 곳이 바로 언론이죠. 언론. 예. 검찰의 애완견이 돼버렸어요. 이 그렇습니다. 언론. 예, 이번에 저는 더 충격적인 게 검언 유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검찰이 이제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저기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언론에다가 외주를 준 거 아니에요. 야, 맞습니다. 내가 피의자를 압박할 수 없으니까 네. 네가 가서 저기 피의자한테 얘기해. 유시민에 네. 대해서 뭐 불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네.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뭐 무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저 채널A나 검찰 쪽은 저 기자의 개인적 일탈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선수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개 법조에 다 몸담고 있는 기자선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추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볼 때도 그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자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윗선 더 고위 간부까지 다 보고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검찰 쪽도 저는 이게 개입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뚜껑을 열어보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직접적인 그 지휘 라인에는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소위 최측근이라는 검사가.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네네. 최측근이라는 검사가 사실 지난 1월달 인사해가지고 네. 좀 주변부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꽃피는 예? 꽃피는 그런가요? 거긴가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 직접적인 수사 라인에서는 벗어난 거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대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대검 정보, 수사 정보에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그 수사하고 있는 일선의 수사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이야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같은 이 사람은 신라젠 수사는 안 했지만은 그 위에 상부에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수사 지휘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네네. 그러나 이번 인사 이후에는 수사 지휘 라인에 있지는 않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사에 일선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네. 아까 녹취 얘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녹취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측근 검사라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이철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 또 유시민 작가에 대한 수사 이런 진술이 나오면 네네. 그걸 받아서 대검의 정보팀에게 넘겨주고 정보팀이 일선에 있는 수사팀에게 전달을 해서 이것들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죠. 채널A 기자가 그 이철 씨한테 아니요. 그 검사장이 예.
최넬리 기자에게 한 것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 검사장은 자기는 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가 말을 안 했다라고, 자기는 뭐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아, 녹취가 있습니까? 녹취록을 이제 실제로 우리 그 제보자가 네. 본 거죠. 보고 그 내용을 본인 스스로 읽고 그것이 읽은 내용들이 다 저희들한테 그대로 육성으로 다 돼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재판정감이? 이게 증거 능력이 문제만은 아니고요. 네. 증거 능력이 문제는 뭐 앞으로 따져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거 사실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윤석열 검찰이 물러나야 될 일 아닌가요? 뭐 제가 직접적인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하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사실은 뭐 신라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하고 네. 또 아까 제가 밝힌 그 채널A 기자의 편지, 첫 번째 편지 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직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자기 최측근을 통해서 이 채널A 기자들과 접촉하게 하고 네. 이 채널A 기자가 다시 그 이철 대표를 접촉하게 해서 일종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도록 하는 네. 그런 구도하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네. 윤석열 장모건도 그렇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할 사안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엄격히 말하자면 제가 법과 원칙을 계속 그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하기에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지난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또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압수수색을 했고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약 뭐 70여인가 100회인가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돈을 편취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의 자신의 부인이 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부인의 처의 독자적인 또 범죄 혐의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똑같이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본인은 이런 어떤 수사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러날 문제가 이건 물러날 문제다. 수사에 관해서는 적어도 발을 빼야 된다. 그 방법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하면서 자기 관련한 수사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방법. 뭐 선언한다고 해서 사람들 밑에 있는 검사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죠. 그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잖아요. 근데 뭐 밑에 있는 검사들이 뭐 아니 사실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나 또는 그 가족들의 수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안 받고 수사 지휘도 안 받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옆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전혀 아예 수사 보고도 하지 않았고요. 보고 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보고를 전혀 안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장관은 검찰총장한테만 말하자면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관의 본인 사건이나 가족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명된 뒤에도 뭐 소위 말해서 빨리 관두라라는 취지의 그런 뭐 이제 언론의 어떤 소위 말해서 슬을 풀었죠. 아니 자기들이 그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수사를 뭐 멈췄습니까? 그렇죠. 주저했어요? 네. 그런 거 없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검찰총장이 일선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도 지휘를 하고요. 모든 일반적인 지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들 똑같은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검찰총장이 있음으로써 검찰총장이 현자리에 있음으로써 일선의 검사들은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검사들은 똑똑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저 사람을 수사 못한다.
저분이 무서워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랬던 그들 네. 아닙니까? 예. 답을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얘기할 게 아니고 네.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 법률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이제 소위 특검을 발동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발동이군요. 발동이죠. 예. 그 다음에 특검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어떤 검찰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은 없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네네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공수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상설특검법이 도입된 것이라는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네. 문재인 정부 공약 1호가 공수처 설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상설특검이 아닌 네. 방식으로 독립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것이 네네.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조만간에 설치되어서 출범을 하게 될 공수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전이라도 네.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법과 원칙을 한번 세우겠다 생각을 한다면 네. 총장의 가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들어가야 되고요. 네. 총장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하게 스스로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 이야기 다시 좀 돌아왔어요. 네. 저기 채널A 네. 기자건 이게 그 검찰이 관여가 돼 있는 건지 채널A가 뭐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관여가 된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걸 수사를 하려면 뭐 그 채널A 기자에 대한 그 협박죄 이런 걸로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채널 A는 협박죄가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 검사가 관여를 했다면 검사가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인데 네. 그 공무원 범죄입니다. 네네.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서 네. 기자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서. 네. 예. 그러면 처벌을 최대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아마 5년까지도 가능할 거고요. 징역. 네. 그러면 징역 5년쯤 나오면 이제 옷을 벗어야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채널 A의 어떤 그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옷을 벗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5년 동안 실형을 살게 되면 글쎄 뭐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꼭 5년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최대 얘기입니다. 5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작년 조국 전 장관 때의 그 일을 또 생각해 보면은 네.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맞습니다. 막대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문민 통제해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갖게 됐는데 말이죠. 네. 어제 열린민주당이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검찰 개혁 뭐 큰 틀에선 다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뭐 추가로 더 할 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권한이 그리고 검찰의 조직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가장 큰 어떤 장애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제2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제2의 검찰 개혁의 주된 내용들 위주로 저희들 열린민주당의 공약들을 잡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겁니다. 네네.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야말로 1차적인 어떤 검찰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온전히 경찰이 그렇습니다.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하거나 국정원이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사안별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어떤 무도한 수사는 배제시키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한꺼번에 어떤 기관에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선진국 어디든지 네.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기관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직관을 할 경우 네. 야 조국 죽여 네. 하면은 수사권으로 탈탈 털고 또 그렇게 해서 기소까지 그렇습니다. 하는 네. 풀 코스 서비스를 이제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네.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근데 그 권한을 가르자. 가르자. 그래서 수사권은 네. 경찰에다가 주로 이제 네. 맡기는 걸로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네. 뭐 또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고 뭐 맞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검찰에 유착된 이 언론들의 네. 횡포, 방해 이런 것들로 보자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열린민주당만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당연히 열린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뭐 저희들이 그것을 뭐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저희들은 강력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을 서겠다는 것이고요. 네네네. 저희들은 물러서지 않겠고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저희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고 또 실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했을 때 그러면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갖게 되는데 네. 경찰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는 또 수사들이 또 그렇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있고, 횡포를 보였고 그것도 있고 이제 예. 예를 들어 우리 87년 이전에 치안본부가 예. 아주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박종철 고문하고 열사. 예, 박종철 예. 열사가 그렇게 해서 고문을 받고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다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갖더라도 경찰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서로 견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있고요.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영역은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 조직에서 일반적인 어떤 인사라든지 예산에서 소위 말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쪼개고 분할하고 줄이는 이 방안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함께 경찰 조직의 어떤 분리,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라든지 정보경찰을 분리시킨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도 저희들 함께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할 것입니다. 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 네. 이 공약도 아주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예. 이게 뭐 지난 작년에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직접 나섰을 때 촛불을 들고 그렇죠. 그 중에 어떤 구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뭐 명칭 하나 바뀌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한 거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말 속에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특별한 자기들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냄새를 풍기고 싶어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네. 사무감독 역시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의 독립된 외청에 불과한 것이지 본인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이어서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독립관청, 독립청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통계청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청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있습니다. 다 청장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유일하게 검찰청만 검찰총장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압적 표시를 또는 특수한 표시를 저희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네. 것이 저희들을 가고 있고 네. 21대 국회 내에서 네. 이를 또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황희석 후보님께서는 민변에 계실 때부터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셔서 검찰의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말 지어내는 사람들도 말을 지어냅니다. 네. 전혀 어떻게 그렇지 보세요?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뭐 제가 무슨 검찰에 대해서 원한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원한이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뭐 사실 윤석열 총장하고도 개인적 원한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제가 개인적 원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사실은 면식도 별로 없을 거고요. 네. 제가 공적인 업무 관계에서 만난 것 2차례, 어떤 공적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장에서 2차례 예. 만난 거 외에는 제가 예. 사실은 뭐 면식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 원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유신 시대,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냐, 아니면 21세기 선진국에 어울리는 그리고 전 세계 표준과 같이 가는 네. 그런 모습의 대한민국 검찰이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지향에서 네. 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열린민주당 후보가 되시자마자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14명을 공개하셨어요. 네네. 아, 이렇게 실명을 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우선 그 14명 중에 채널A와 엮여 있는 검사장이 있습니까? 없을 리가 있나? 저는 말씀을 할 드리지 않고요. 뭐 그건 생각의 자유, 상상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14명, 이 14명만 없으면은 뭐 검찰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그 14명을 굳이 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뭐 사실은 검찰 하나회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소위 전격적으로 검찰 하나회를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켰죠. 그래, 완전히 진압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 진압은 또 그렇게 좀 무식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예. 맞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군부 어떤 독재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부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였고 지금은 그런 권위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성격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전격적으로 하시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네.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겠죠. 네.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왔던 개혁의 정당성을 또 한편 보강하는 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마치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회를 네. 해결한 것처럼 네. 정리한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검찰의 어떤 하나회의 조직을 저희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사실은 YS가 그렇게 뭐 제가 아까 무식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뭐 정말 단호하게 네. 그리고 아주 전광석화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허용하면은 하나회를 방치하면은 이놈들이 또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복제를 하죠. 예, 그렇죠. 그 씨가 계속 이제 말하자면은 대를 이어서 네. 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 검찰 쿠데타, 네. 검찰의 뭐 반란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역모라고 보는 건데 네. 이 역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인적 청산을 해야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너 완전히 이 시세 망친다. 이런 교훈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당연합니다. 예. 뭐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인적 청산을 제대로 못하면서 항상 이게 그 약 70년 뒤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입니다. 제도적 변경은 그에 수반해서 그리고 네네. 그런 제도적 변경을 할 때의 저항을 뚫기 위해서라도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럼으로써 제도적 개혁이 또 한편에서는 아주 신속하고 또 반석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법무부에 계실 때도 그랬고 어떻습니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조국 수호 프레임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한 후보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여간 아예 배제된 경우도 있고요. 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뭐 아무래도 중도까지 다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포석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검찰개혁 의지가 좀 약해진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소라고 뭐 저를 뭐 그렇게 뭐 프레임을 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홍의석 저기 후보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네. 네. 사실은 조국수호고 비수호고 반수호고 이런 문제를 이미 그는 사실은 떠났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무죄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만 그것은 법정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호냐 뭐 아니냐의 문제는 저는 사실은 이미 네. 이번 선거에서의 논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네.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조국 수호 프레임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뭐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가 아닌가. 조국 수호 프레임을 걱정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향후에 네.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 되고 일당이 되고 열린민주당과 함께 과반을 넘어가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네. 그때는 과연 검찰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또 저기 주저하고 또 중도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에 대해서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전체 큰 틀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가는 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고 같이 가야 되고요. 음. 또 약간의 속도나 방향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실은 뭐 열린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똑같게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더 큰 틀에서 민주당은 또 큰 조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입장에서의 차이는 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 내부의 분열이냐 분리냐 서로 이렇게 편가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갑니다. 그리고 네. 같이 가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속도나 방향에서 조금씩 차이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우리가 품을 좁게 쓰지 말고 넓게 쓰고 간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조국 수호 프레임의 사실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네. 개혁 의지의 후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MBC가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일부 그게 나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까? 그 핵심까지는 뭐 아닌데요. 뭐 하여튼 좀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뭐 나올 내용이 있는 모양이군요. 아이고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있긴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있는 겁니까? 있는 거냐고 네? 여쭤봤을 때 또 다른 거요? 예. 또 다른 게 뭐 저도 이제 조금씩 자료가 오는 거니까요. 저도 네, 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아주 검찰과 언론의 유착 모습이 너무 참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네. 여러분께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 우리나라에 새롭게 만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유희곤이라고 네. 경향신문 기자인데 네. 이 양반이 그 진혜원 검사라고 네. 대구에 계신 검사님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내가 대검하고 굉장히 가깝다. 뭐 이런 뉘앙스를 잔뜩 풍기면서 감찰 받게 된 거 알고 감찰 받는 거 알고 있느냐? 그거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취재원을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감찰 받게 됐어요. 감찰 받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진혜원 검사 말씀은 이겁니다. 그 당신이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직접 대검 쪽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취재 형식을 빌어서 유희곤 경향신문 기자를 통해서 이 진혜원 검사한테 3쿠션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게 3쿠션으로 이제 검찰의 저희 감찰 쪽에서 3쿠션으로 넣은 것인지 네. 아니면 예.
대검의 감찰에 관계된 정보를 어떻게 식으로든지 이제 그 기자가 취득한 뒤에 네. 진혜원 검사가 본인이 이 감찰 소식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서 그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심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몰랐대요, 감찰 아니요, 사실 진혜원 자체를. 검사는 몰랐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유익원 그 기자라는 분은 진혜원 검사가 이미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또는 뭐 감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알고 있을 거란 전제하에서 네. 진혜원 검사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쟁점과는 무관하게 네. 감찰에 관계된 정보가 기자에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감찰에 관계된 사람 전체를 교체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심각한 보안 누설입니다. 감찰이 되고 반찰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고의로 흘렸거나 네. 그건 당연히 더 문제가 되겠죠. 고의로 흘렸다면은 역시 그 직관 그럼 하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일종의 기획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는 일종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실로 이렇게 기자에게 흘러들었다 하더라도 네. 조심을 안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감찰에 관계된 사람의 부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예. 다시 계속 감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감찰에 관계된 사람들은 사실 전원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죠. 네. 진혜원 검사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그 검찰 내에서 굉장히 바른 소리 많이 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굉장히 눈밖에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분들은 그 뭐 검사를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까 지위가 보장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이문정 검사 얘기 들어보니까 1시가 점심시간 끝나는 시점 아니랍니까? 그 12시 55분에 반드시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저 점심시간에 어디서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막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검사 사회가 그렇게 아주 위계 질서와 또 권위주의가 아주 지배하는 그런 동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이 분위기 속에서 길들이려 했던 것 아닌가. 근데 길들이는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네. 메신저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죠. 뭐 기자라고 할 수 없죠. 엄격히 얘기하면 기자의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속되게 속칭으로 쓰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머라고요. 네. 기머기라는 말이 있죠. 예. 요즘은 기머기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번 뼈저리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들 탓만은 아닐 겁니다. 네. 본인들 잘못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언론계의 어떤 무한 경쟁 체제, 속보와 단독 경쟁에 시달리고 또 위 데스크라든지 이쪽에서의 어떤 무리한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지위에서 이것들이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말 언론인이 되고자 했을 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던 뭐랄까요 결이라고 할까 네네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훼손되었을지 그리고 과연 그 칼을 휘두므로써 펜이라는 칼을 휘두므로써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자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지금 나온 게 유시민 강의료가 60만 원.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시간 동안 60만 원. 네. 야, 굉장히 싼 편인데 이 정도면은 유시민의 저 명망과 뭐 옛날에는 저도 꽤나 받았는데 요즘은 네. 뭐 굉장히 싸게 받았는데 겨우 강연 한번 한 거 가지고 네. 무슨 뭐 대단한 비리를 아는 관계인 것처럼 네. 60만 원 줘놓고 그렇게 대단한 비리가 뭐 그 말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네. 저 사람들 쪽에서는 네, 검찰 네. 쪽에서는 예. 그건 말고 있을 거다. 그거 내놔라. 예. 그건 말고 예. 그러면 뒷돈을 준 것을 진술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무슨 뭐 공직자도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검찰이 갖고 있는 특활비의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검찰 쪽에서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정말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참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최경환 쪽에서 신라젠에 65억을 투자했다. 예. 이 기사가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황희석 후보님께서 뭐 그 편지 내용들을 대략 다 보신 상황이고, 지금 이 최경환 얘기, 유시민 강연료 얘기, 그리고 어제 나왔던 보도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일단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네. 이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네, 그것만도 이거 사실 경천동지할 일이고요. 네. 이 언론의 수준, 언론이 이렇게 추락한 모습을 우리가 21세기 목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거기에 실제로 그 현직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코치를 하고 있는 것, 요거까지는 저희들이 좀 유심히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에 감찰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거 후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또 이제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하고 큰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세 당이 합해서 아주 위력적인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뭐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뭐 감찰 바로 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네.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 검찰 개혁은 뭐 그렇다 치고요. 검찰은 사실 행정부 외청으로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행정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쉽지만은 이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네. 검찰과 언론 사이에 이 유착된 고리 네. 이걸 끊어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그러게 개혁 말입니다. 차원에서. 네, 검찰 개혁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언론 쪽에서는 여전히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언론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권한을 누리고 또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또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집단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4대 개혁을 얘기를 할 때 검찰 개혁, 그다음에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어떤 주된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눈치를 보지 않는 집단이 언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4년이나 또는 5년 일종의 임기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검찰은 물론 저렇게 어떤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인사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국민 통제가 가능합니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재벌 쪽에 물론 개혁이 필요하죠. 재벌도 눈치를 안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언론이야말로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허위 보도를 하고 이번 사건처럼 어떤 검언 유착 속에서 기획에 들어가고 스스로 선수가 되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을 스스로 아주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에 대한 제재 장치, 규제 장치가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물론 채널 A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종편 연장 문제가 있죠. 제어가 연장 문제. 제인가의 연장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허위 보도를 하거나 오보를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격한 제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저희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언론개혁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예. 그 주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첫 번째가 고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벌배상제라는 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이게 어떤 오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어떤 그 언론의 피해자, 소비자, 피해자가 100만 원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입었다면 징벌적 배상제는 그의 100배 내지 수십 배까지 피해 배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라라고 언론사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보 방지법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요. 또 한편에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언론중재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즉 언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언론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에 지원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예. 그렇게 해서 언론 피해자들이 사실상 언론중재위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조직이라면 굳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직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관점을 바꿔서 언론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언론 소비자의 관점에서 오보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소비자 보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저희들은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좀 확실한 대안을 이제 열린민주당이 하나하나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또 경쟁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어요. 네. 예. 네.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경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로 다 전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도 당연히 있고요. 또 국민들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요구,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흘러가는 데서는 뭐 적절한 형태의 네. 경쟁은 반드시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적자냐 뭐 서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답적인 네. 또는 아주 오래된 그런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비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주당이 한 뿌리로서 같은 일을 계속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효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문재인 네. 정부의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이 민주당의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함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뜻에서 저희들이 효자란 말을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번에 선택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에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함께 어깨 걸고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서자 취급을 받고 또 DNA가 다르다, 뭐 성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뭐 진심을 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김용희 PD께서 이 얘기를 하실까도 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2012년 제가 뭐 민주통합당의 예비 후보로 경선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직자가 되면서 제가 뭐 정치 활동이나 당적의 활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뿌리에 대해서는 저의 뿌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죠. 민변에서도 또 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큰 기치였는데 법무부 인권국장이 바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그동안 큰 일을 담당해 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 황희석 후보께서, 황희석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그 국정 운영 또 사명 완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또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같고요. 자, 그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그 비례 후보 몇 번이시죠? 8번입니다. 8번이요. 예, 아이고 간당간당하네. 지금의 지지율로 보자면은 간당간당한데 몇 퍼센트 정도까지 그 득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비례대표. 저희들이요. 네. 뭐 제가 여기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기대하는 바. 저는 20%까지 간다고 봅니다. 와, 20%.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실은 이 뜨거운 움직임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네. 뭐 저희들이 과도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뭐 정말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20%면은 몇 석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또 뭐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10석에서 12석 사이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20% 만만치 않은 건데 하여튼 그런 목표, 기대치를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고 네. 오늘 보니까 뭐 58분 만에 42억의 그 네. 펀딩? 네. 예, 펀딩이 다 맞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그 예상을 하셨어요? 사실은 뭐 그 정도 시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42억 모아가지고 어떻게 뭘 합니까? 일단 뭐 법정 선거 비용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게 이제 한도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입니다. 4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42억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로 이제 그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인쇄물하고 방송 광고 음. 이런 쪽에 뭐 활동을 할 것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3%를 넘어서면은 득표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정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넘겠지. 열린민주당이. 예. 저희들 3%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받들고 또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희석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요. 정말 저는 진짜 그 YS가 집권하자마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 해가 저물고 그 다음날 아침 뜨기 전에 하나회를 척결했던 것처럼 뭔가 과감한 반란 세력 척결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문 대통령이 굉장히 절차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난관을 겪으면서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제 이렇게 통과만 시키면 끝이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또한 아직 더 이제 필요한 부수적인 또 개혁안들 이걸 또 실행에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의 우리 황희석 후보님 또 최강욱 후보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강욱 후보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아이콘과도 같은 두 분이 또 계셔가지고 검찰 개혁 어떻게 또 전개될지 21대 국회에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저는 황희석 후보이고요. 사실 저는 뭐 굳이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깃발을 드셨는데 이왕이면 대시면 좋죠. 뭐. 아무튼 제 사명과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뜻 그대로 다 온전히 받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변호사셨어요. 8번에 지금 랭크 되셨는데요. 자, 4월에는 또 활짝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희석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